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세정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 때문에 경제가 그야말로 폭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 경제 문제인데요. 우한폐렴 사태 이후로 경제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통합당 하남 후보 이창근 박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한폐렴 사태 이후로 경제가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박사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우한폐렴이 국가적 위기 상태로 왔지 않습니까? 네. 우한폐렴의 국가적 위기가 이제는 경제 위기로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우려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정세균 총리는 벌어놓은 거 가지고 좀 쓰면 된다. 손님이 없으니까 좀 이런 기회에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조차 이제 지금 이 사태는 97년,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국가적 부도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 준하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지금 이 우한폐렴 국가적 위기 사태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네. 그거는 가장 최근 지표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제의 두 축은 생산과 소비지 않습니까? 네. 소비의 축이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통계가 여실히 나왔는데요. 이미 외환위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불과 한 10여 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상황이 있는데 이미 그 시기에 회귀를 했습니다. 다시 경제는 10년 이전으로 시계가 돌아갔다는 거죠. 퇴보를 하고 예. 있는 거군요. 그래서 소비 동향지수라는 거는 현재 경기 상태, 향후 경기 전망, 소비, 그 다음에 수입 이런 거를 종합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동향지수에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경기, 수입, 지출 이런 거 다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진 게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추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저라고 하는 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태가 장기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찍는 건 물론이고 바닥을 알 수 없는 거죠. 하한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사태를 한국은행에서도 언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예. 건가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네. 추경이라고 당초 정부 여당이 내놓은 그야말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폐기하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이전 소득, 즉 선심령, 총선용, 돈 살펴에 불과한 소득이었는데 네. 그러한 추경을 저희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나서서 정말 추경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본 계층에 더 집중하고 피해를 본 대구 경북 지역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다소 그쪽 분야에 많은 정액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고 외환위기 상태로 가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말로는 50조 원 대책을 내놨다고 해요. 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우리 흔히 마스크 줄서기 네.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마스크 줄서기가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약국의 줄서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1천만 원 지원하는,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1천만 원이라도 대출을 받기 위한 줄서기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줄을 섰는데 받을 수 있느냐? 한 300여 명이 줄을 서면요. 한 네. 90여 명만 신청서를 받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받거나 돌아가는 게 일수랍니다. 마스크도 번호표를 받아서 사는 마당인데 네. 경제가 이렇게 외환위기 당시까지 회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처해 있는데 50조 원을 내놓았다는 정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아느냐 이거죠. 어떻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 1천만 원을 대출받고자 줄을 서고 줄을 섰는데 번호표를 받거나 돌아간다? 이게 왜 그러냐?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것도 자초한 겁니다.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대출 병목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대출 병목 현상이란 건 결국은 대출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즉각적인 집행을 하라고 계속 주장하면 뭐예요? 현장에서는 대출 심사하는데 2개월은 좋게 그냥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면 뭐하냐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게 뭐하고 또 연결돼 있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겉으로는 통합을 내세웠고 실제 일하다가 그거 한 공무원들까지, 일한 죄밖에 없는 공무원들까지도 다 적폐로 몰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한들 했다가 잘못되면은 공무원들이 또 적폐로 몰아서 책임질 텐데, 이런 적폐 트라우마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대출 병목 현상이 생기고 결국 5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해놨지만 밑으로 깔때기처럼 똑똑똑 떨어지니까, 네. 그 깔때기론에 비유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낙수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더 힘들어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원샷법이라고, 네.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고 해서 기업의 구조조정, 자발적인 구조조정, 즉 업종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외친 정부니 원샷법도 모든 업종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돈 안 드는 경제정책이야말로 규제 개혁이고 규제 혁신이고 규제 타파다.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대답은 하지 않고. 네. 현실적인 정부는- 네. 대안도 하나도 내놓지 네.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무너지면은요, 네. 하청업체가 1차 협력업체가 존재할 것이고, 그 1차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2차 협력업체가 존재할 것이고, 네. 2차에서도 3차, 4차 이어질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사슬 엮여 있는 게 경제의 대중소기업의 거래관계인데, 네. 이 고리가 일거에 무너지면은 한국은행에서 언급한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홈리스니 기업의 흑자 부도 사태니 그런 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그렇습니다. 위기가 올 수 네. 있다는. 그래서 민간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환위기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 대기업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빅딜이라는 게 있었고 그 빅딜이 물론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병폐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 52시간도 친노조 반기업 정책에 매몰된 정부다 보니 그게 이제 잠시나 또 고집하지 말고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가 경제 위기로 온 상태에서는 주 52시간을 탄력 적용을 잠시라도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을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숨통이 트이고 네. 주 52시간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네.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도 잠시 풀어달라는데 그거조차도 묵묵부답인 그것조차도 거예요.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스스로 나서서 좀 이제 대책을 정부에서 너무 못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대책을 제안을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전혀 답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심각한 거는 그나마 한국은행이라는 것이 네. 독립성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쨌든 총재를 계속 하고 계신데 한국은행이 어쨌든 돈 풀리기에 나섰어요. 왜? 금리는 이미 내려서 0.75%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하는 확대 금융정책 그런 걸 편다면은 통화정책을 편다면은 부동산하고 또 어떻게 직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대책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채권을 한국은행에서 다시 대판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에 시장에 있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여서 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건데 사들여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간. 우선은 그러한
정부와 독립적으로 한국은행이 그러한 선제적인 조치가 나온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다행인데 사실은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왜냐? 그러한 한미 조건부 채권의 채권 대상은 국고채, 특수채, 은행채, 그야말로 시장에서 등급을 따진다면은 국고채와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죠. 그 다음 부분은 트리플 A 이상 되는 아주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만 한국은행이 환매 조건부 채권에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금융권에서 알아서 또 공급하라. 이런 이제 상태인데, 그것도 진일보해서 경제위기라는 걸 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걱정해서 한국은행이 내놨기 때문에 진일보적인데 사실은 거기서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네. 결국 어려운 건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든지 주 52시간 탄력 적용을 풀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기업은 돈이 없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두산중공업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탈원전에서 두산중공업의 숨통을 조아놓고 그 우량회사를 적자회사로 만들더니 이 시기가 돼서 두산중공업이 무너지니까 모든 연쇄 협력업체 다 무너질 듯 하니까 은발의 오줌 누기 격으로 1조 원 국책은행에서 지원해주겠다 하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두산중공업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정유사, 그런 대기업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들 기업이 숨통을 트이는 거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라는 게 힘듭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미국처럼,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특수법인을 통해서 회사채까지 사들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회사채를 사들이고 기업음을 사들이고, 그래서 통화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외환위기 사태를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런 위기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나서야 되고, 한국은행이 나서기 이전에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기업음까지 환매 조건부에 넣어서 통화량을 공급하는 거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목소리에. 그런데 그런 거는 목소리에 꿈쩍도 안 하고, 나 50조 원 풀었으니 돈이 흘러갈 거야.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때기론에 비하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9988이라고 하듯이 결국은 중소기업이 종사자의 88% 정도를 책임지는 게 중소기업인데, 네. 그런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일자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면 식당 같은 데 일하는 그러한 우리 서민계층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정말 심각한 네. 현실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현실에도 사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50% 넘게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우한폐렴 사태 이후로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자화자찬을 오히려 하는 모습만 계속 보였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참 그 여론조사라는 부분이 저도 참 이해가 납득이 선뜻 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저는 항상 저도 경제학자로서 통계를 만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되도록 트렌드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론조사와 관련된 거는 결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량이나 인식과도 결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국민들이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그래서 그 제1 이유가 뭐냐? 코로나19 우한폐렴에 대처를 잘했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세세한 정보를 모두 다 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네. 다 뛰어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 언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국민들이 전달받는 거는 결국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매개체가 결국은 언론이라는 거죠. 근데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건데, 과연 우한폐렴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한폐렴에 대한 대처가, 이제는 우한폐렴의 국가적 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갔고, 네.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를 봐야 되는데, 네.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정보들이 다 전달이 정상적으로 됐다면은, 과연 국민들이,
우한폐렴에 대처를 잘해서 그런 점수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음. 의문이 든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이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 자금 신청, 아까 깔때기로 했듯이 네. 3월 18일 기준으로 그 신청한 자금이 나 어려워 돈 지원해 주세요 해서 요청한 자금이 6조 2천억이에요. 실제 집행된 거는 2천억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깔때기론이라는 게 얘기 나오고 대출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공무원들의 적폐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러한 통계가 과연 현장에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은 느껴요. 왜? 네. 내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현장에서 줄을 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했냐 이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 뭐 우한폐렴 대처 잘했다, 이래서 지지율이 올랐다, 트렌드로 읽고 나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과연 그러한 모든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그게 의문이고,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프레임이 형성되는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보도 프레임에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게 나는 정말 관건이고 그거와 연결지어서 저는 좀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한폐렴 장기화 사태가 정말 이 경제 위기 장기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이 기업들의 모든 요청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